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소개받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나무입니다. 오늘 연휴 전날이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게 맞는지. 하지만 너무 중요한 토픽이고 지금 뭐 하루가 빠르게 이 핵심 아젠다 관련돼서 국회 그다음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는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개최하기로 했고 하여간 그 지금 오후 2시인데 여기 뭐 많은 언론인분들, 자본시장 관계자분,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도 와줘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그 축사 및 그 삼성생명법을 2월에 발의하신 그 차규균 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법안 취지나 좀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발제는 뭐 국내 최고 회계 거버넌스 전문가인 그 이한상 교수님을 모셨고 저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여의도에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면 한국 사람들끼리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 30%는 외국인들, 특히 핵심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50% 많이 이상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가령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죠. 근데 외국인이 빠지고 토론을 하는 게 뭔가 좀 편협한,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외국에 좀 지명도가 있는 펀드 매니저분들을 이제 모셔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들이 결국 드롭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너든 파인스라고 여러분들 아실 텐데 헤르메스의 대표 아시아 펀드 매니저가 직접 오시지 못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상당히 한 15분 정도 내용이 있고 이제 그 내용은 저희가 이미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자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훌륭하신 우리 패널 토론자분들도 모셨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패널 중에는 신전무님은 이제 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측 인사를 한 명 정도 넣어도 되냐. 그래서 저희 포럼은 항상 어떤 분이라도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거면 저희는 항상 웰컴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삼성을 특별히 뭐 이렇게 목표로 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삼성은 국가대표급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변하면 한국 경제, 한국의 자본시장도 변한다.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좋은 훌륭한 lead by example이라 그러죠. 그래서 선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주가가 너무 강세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오늘 뭐 이 발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계약이 있는 것이고 보험계약자, 주주의 권리, 이들의 계약이 무엇인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확하게 확립을 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근본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건입니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를 주제로 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나무 회장님과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책임 의무를 명시했고 감사위원 선임 규정을 강화했으며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우리 자본시장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저력이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개정을 추진했을까요?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계열사 간 출자와 순환 출자를 통해 실제 내부 지분율은 60%를 훌쩍 넘습니다. 겉으로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잡한 지배 구조를 통해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배당을 늘릴 요인이 없고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나 중복 상장 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해 왔습니다. 이 사회는 지배주주의 이익에 종속되어 있었고 결국 기업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의 정점에 저는 삼성생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고 이는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삼성은 수십 년째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회계 처리 논란 역시 이 불합리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월 소위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하셨던 법안입니다. 이종걸, 이용우, 박용진, 김영주 19대, 20대, 21대에 걸쳐서 발의가 됐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한참이 되도록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상황이 요동치고 선거 국민이 본격화되기 전에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7일 조국 혁신당 소속인 제가 삼성생명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험사는 자산 운용 비율 규제를 받는데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 원가로 평가하면 실제 위험과 괴리가 생깁니다. 금융투자업과 상호저축은행업은 이미 대주주 관련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일정 비율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FRS 17을 기초로 한 킥스 제도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만 유독 원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보험 감독 규정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위임도 없는 사안을 하위 행정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명백한 특혜이고 그 특혜의 수혜자는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삼성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할지 원가법으로 평가할지를 두고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 유독 삼성에서만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대표이사를 정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인 신청 보도가 나간 지 불과 30분 만에 해당 기사는 사라졌습니다. 언제까지 로펌과 언론의 뒤에 숨어서 제도적 특혜와 예외를 누릴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가장 높은 지금 삼성생명법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삼성생명 직접 나오지 않으시고 대신에 외부 전문가 한 분을 추천해서 오늘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와 예외를 계속 이어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 선택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회계 기준원 이한상 원장님, 헤르메스 펀드 조너슨 파인즈 대표님, 슈로드 홍콩 양정훈 이사님은 원래 예정되었다가 안 오신 거죠? 예.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성영 전 보좌관님, 김광중 변호사님, 그리고 신병호 전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Jonathan Pines. I run the Federated Hermes AsiaX Japan Equity Strategy. We have approximately $6.5 billion under management, of which 30% is invested in South Korea. We have stakes in Samsung Electronics, Samsung Life, and Samsung Fire and Marine. Our wider firm, Federated Hermes, has additional funds that invest in South Korea, and we also have a stewardship arm that is able to vote on shares held by clients to the value of about $1 trillion, some of which are held in South Korea. Now, I've been asked to comment on three things today. The first is the correct valuation for Samsung Life to value its stake in Samsung Electronics for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Act, in our opinion. The second is whether Samsung Life should equity account for its stake in Samsung Fire and Marine. And finally, our general thoughts about corporate governance within the wider Samsung Electronics Group. Now, the first two issues, the value placed on Samsung by Samsung Life for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Act, and whether or not Samsung Life's stake in Samsung Fire and Marine should be equity accounted, we think are pretty straightforward and quite obvious. And whenever we get asked to comment on questions that are obvious, it kind of makes us wonder about the motivations of those that disagree or have a contrary view. But anyway, let me tell you what our views are. So first issue, should the value of Samsung Life stake in Samsung Electronics be carried at cost or market value? The current position is that the insurance regulator assesses the stake at cost. But of course, this isn't the economic reality. The economic reality is market value. And of course, it's market value what's reflec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s well. So there's absolutely no logic to looking at cost. You may as well insert a random number there. And in this case, carrying the asset at cost substantially understates its value. The stake in Samsung Electronics was bought many, many years ago, and its cost has become completely irrelevant to anything that goes on within Samsung Life. Now, if you value this asset at cost, or if you had to value this asset not at cost but at market value, which is where it should be, it would immediately highlight the disproportionate value held by Samsung Life in a single asset. Now, this is relevant because insurance companies, in their investment portfolios for the benefit of shareholders and policyholders, normally tend to diversify, especially equity holdings. It's very rare for an insurance company to have so large a holding in one single equity security. So that's immediately highlighted, but it's even worse than that, because in the case of Samsung Life's holding in Samsung Electronics, it's part of the control structure. Now, if you are a portfolio manager in a life insurance company with an aim to maximize risk-adjusted return for policyholders and shareholders,
you want to be free to sell a stock at the right time. Let's say, for example, the stock of Samsung soars 200% for no reason. You would want to sell that stock if you were the portfolio manager within Samsung Life under normal circumstances. You want to realize it to best advantage. Or alternatively, let's assume that the portfolio manager within Samsung Life assesses that Samsung Electronics actually hasn't got a good future for whatever reason, and they want to sell the stock for that reason. Now, they won't be free to do that if Samsung Electronics is part of the control structure. So the fact that it's such a large holding in its own right, and secondly, an affiliated company that is part of a control structure ties the hands of those that might want to realize a stake one day, theoretically, to best advantage. So when assessing the importance of that stake, clearly it should at least be done at the economic reality, which is market value rather than cost. Second issue, should Samsung Life equity account for its stake in Samsung Fire and Marine? Now, there's a simple rule, 20% threshold, that has not been met. So the next test is, does Samsung Life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ver Samsung Fire and Marine? And we would argue that it's obvious that they do. First of all, the stake right now is not that far below the 20%. It's about 16.5%. Were you to exclude Samsung Life's treasury stock, Samsung Fire and Marine's treasury stock, which I'd argue you should, that rises to 18.2%. Samsung Fire and Marine has signaled that they'll be buying back more stocks, which might take Samsung Life above 20%. But even if they don't, let's say that Samsung Fire and Marine say they're changing their mind, they're not going to be buying back their own stock. Even then, it would be difficult to argue that Samsung Life does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ver Samsung Fire and Marine. They're the largest shareholder. Yes, they don't have control, but who else is going to be there that has a contrary voice? It's not as if you have another large shareholder that is really calling all of the shots. Samsung Life is the largest shareholder in Samsung Fire and Marine. They are just below the threshold. They have the same name. They are both in the insurance industry. We understand that they share client data, they share information system. There's evidence that they even coordinate decisions, for example, on buybacks. So we think it's clear that there is significant influence that Samsung Life has over Samsung Fire and Marine, and therefore that it should be equity accounted. The third issue is general concerns, corporate governance concerns about the Samsung Electronics Group. Now, we understand that the company is introspective at the moment. It's looking at things like culture shifts. But the first thing that is most striking when you look at the Samsung Group is how complex it is. They're kind of a poster child for a cross-holding and circular holding structure that is a relic of the past in most countries. It's impossible to look at the structure chart of the Samsung Electronics groups with lines going this way, that way, up and down, dots across, inside out, to look at the preferred shares that are on issue throughout the group, which is the most expensive form of capital, there only to secure control. To look at treasury stock in issue, uncancelled, unbought back throughout the group, there only to secure control. It's impossible to look at these things and conclude that this is a company that cares deeply about corporate governance and minority shareholders. There seems to be this obsession with retaining control. There's some evidence, certainly within Korea more broadly, that controlling companies are seeking to preserve control. In fact, there was a recent transaction just a few days ago where KCC, which is a holder of the shares of Samsung C&T,
which in turn is part of the Samsung Electronics Group control structure, what happened was KCC had a lot of treasury shares in issue that remained uncancelled, that are used as part of the control structure. They decided that they were going to, in our view, preempt legislation that might require them to cancel those stocks, and issued exchangeable bonds against them. Now, KCC is not formally part of the Samsung Electronics Group's family, but in our view, that doesn't mitigate against what's happening, because it shows how endemic these cross holdings are when you have different families that start forming part of the control structure of other families. And in order for us to believe that Samsung Electronics is really committed to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we'd need to start seeing an unwind of some of these convoluted structures, preferred shares, treasury shares that we are now seeing in place. Now, it's worth noting that we understand that Samsung Electronics is a key member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hich we understand lobbied against a fiduciary duty law coming into effect. Now, we don't know what Samsung Electronics' direct involvement is, but of course it would be concerning for us if they were in any part or way of any effort to prevent a fiduciary duty law from happening, or they lobbied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at to happen. Another point that we think requires addressing is a lack of accountability on the directors. J.Y. Lee, we believe, is colloquially referred to as the chairman. Of course, he's not the chairman. He's not even a director of the company. He has not been appointed or elected by shareholders, so he has no direct accountability to shareholders. He was appointed by directors, so theoretically he has accountability to directors. But we find it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y would hold him to account, given the hold that he has on the group. And we think it's better practice for him to be voted on directly by shareholders, so that there is accountability directly to shareholders. We also think that that Samsung should make greater efforts to get an international director. We understand that they are making efforts in this regard, but so far they've had no luck. But we can't believe that it's a difficult thing to get an international director to be a director of Samsung Electronics, a company with such great stature. We believe that there are too many executive directors within the Samsung Electronics Group, and those should be reduced. So we think that the Samsung Electronics Group has got a long way to go to improving its governance. But what our hope is just as Samsung Electronics led Korea as a pioneer in technology and business, they have an opportunity now to do the same. If Samsung moves decisively in the right way, we have no doubt that will be the case throughout Korea, to the benefit of the entire Korean economy and, of course, the stock market. And that is our great hope. Thank you very much. 예, 안녕하십니까. 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이한상입니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 장표는 한국회계기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due process와 deliberation이 끝난 다음에 정해지는 것이지,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새 제가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좋아해가지고 뭐 통과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까에 대한 답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유재산과 계약을 존중하고 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일단 그 앞에 조나단 파인스가 얘기를 뭐 시가평가, 그다음에 지분법,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도 런던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어젯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파인스하고 DM을 했는데, 만날까 했는데 그 아기가 생겨가지고 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발됐는데, 그 친구가 말했잖아요. 그 두 번째 꼭지, 지분법.
자기 눈에 너무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삼성의 돈을 받고 이게 왜 지분법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회계사, 변호사, 학자, 소위 전문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걸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압도적인 최대 지주고요. 만약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게 뭘 하게 하려고 한다면 누가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20%가 미만이다, 문단 6개, 체크리스트 하나하나를 쪼개서 그런 거 해당하는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삼성화재를 예를 들면 지배를 하느냐? 금융 경쟁력 제고 TF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다른 자회사들에서 하나씩 뽑아와 가지고 삼성생명 내에 만든 TF를 통해서 모든 것이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분법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화재 지분을 14.98%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화재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그게 15%를 약간 넘었죠. 생각이 있는 곳이라면 좀 팔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이어가지고 그걸 그냥 자회사로 놔둬서 스스로 문제를 만든 것인데요. 여기 뭐 이게 삼성전자가 지분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그 전문가들은 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라서 독립적인 보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고 7월에 조사를 했죠. 전국의 재무회계를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분법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분법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했더니 네, 한 3분의 2 정도는 지분법을 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다수 의견이에요. 지금 무슨 공청회장에서 삼성이 돈을 주거나 이해관계로 내보내는 어떤 그 스피커들은 당연히 삼성이 원하는, 삼성 홍보가 원하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죄송하지만 소수 의견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럼 뭐 삼성화재 주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죠. 그래서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가 매년 2조 원씩 버는데요. 그중에 한 15% 3천억을 땡겨와서 그중에 한 3분의 1 1,000억씩을 앞으로 계속 유배당 계약자에게 준다고 가정을 하고 5%를 할인하면 2조 정도 붙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계약자 지분 조정입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한 반세기 전에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약 5천억 원의 삼성전자 주식 매입했죠. 근데 이게 지금 8만 전자 아닙니까? 9만 전자도 될 건데, 그러니까 40조가 넘었습니다. 약 40조 이상 이익이 불어났는데 이거를 언젠간 나눠줘야겠죠. 근데 상장할 때 2010년에 우리 유배당 계약자들이 한번 소송을 했습니다. 돈 좀 나눠줘라 이제.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안 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언젠가 팔면 줄 거다. 근데 언제 팔아서 언제 이익을 실현할지는 경영진의 판단 영역이고 경영진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주주인데 너네 주주는 아니잖아. 팔 거잖아. 그러니까 기다려봐 라고 해서 집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 성난 계약자들 달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만약입니다. 가정이죠. 만약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판다고 한다면 가상적으로 그럼 줄 게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한 대략 저 이익 40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자본이 아니라 부채,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부채로 해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목상 부채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수표죠.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거 회계 기준에는 용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년 1월부터는 새 보험 기준이 들어오는데 새 보험 기준은 가짜 부채는 이제 없애고 각국에서 만든 여러 가지 감독 규정에 의한 가짜 부채는 없애고 진짜 부채를 기록해봐라. 진짜 부채란 건 뭡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매각을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그거를 할인을 하면 도대체 얼마 정도 부채가 있느냐를 계산해서 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생명은 아까 조나단 파인스도 얘기했지만 이걸 지금 계약자들한테 나눠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삼성생명이 이 8.5%, 삼성화재가 1.5%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박용진 의원에게 2022년 10월에 얘기를 하죠.
박용진 의원실이 질의를 했더니 우린 팔 계획이 없어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나눠줄 게 없고 결국 할인할 게 없으니까 보험부채는 빵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금융당국이 만약에 팔면 얼마나 나눠줘야 돼? 9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부채는 0이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또 당시에는 이재용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으네 라고 해서 그냥 9조라도 붙여놓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방식으로 꼼수를 쓰는 게 지리웨이신이죠. 그래서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질의의 답변을 쓴 분은요, 그렇게 뭐 삼성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그 당시 그 정부를 좋아하는 분도 아니었고, 삼성에게 특혜를 주기를 원하셨던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내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문제될 줄 알고 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은 새로운 보험부채의 계산 대상이다. 그러니까 빵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모르겠는데 너네가 지극히 드문 상황이고 이 신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개념 체계와 맞지 않아서 이용자를 너무 오도할 것 같으면 뭐 그럼 니들 마음대로 니들 판단에 따라서 다른 숫자를 붙여보거나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도자료가 공표됐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자신의 내심, 팔 계획이 없고 나눠줄 것도 없다는 진짜 보험부채 0 대신 공수표. 왜 공수표냐고요? 가상의 숫자니까요. 실제로 판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팔면 9조는 나눠줄 수 있다. 그게 최대치거든요. 그거를 그냥 붙여놓고 공수표죠. 면죄부죠. 비난을 우리 9조 붙여놨잖아라고 비난을 면해갈 수 있는 면죄부자 공수표지만 이거는 가상의 숫자예요. 이 영어로 하면 fictitious number인데 나눠줄 필요가 없는 면죄부자를 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신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걸 거부한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혼자만 이러면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일탈회계 어감이 이상한데 우리만 하면 이상하겠다. 예외적 회계라고 하자. 그리고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리사회, 빅4 다 불러. 야, 개지조 있는 데도 다 불러 해가지고 우리만 일탈하지 말고 다 일탈하자. 그래서 16개가 일탈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경천동지하게 놀랄 사건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못된 회계예요. 이게 제가 런던에서 지금 7일 정도 있으면서 이게 지금 전 세계 화제예요. 한국의 보험업계가 16개가 단체 일탈을 했다. 영구 일탈을 했다. 그런데 일탈의 논리라는 게 옛날 회계 기준에서 쓰던 숫자, 부채도 아니에요. 부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30초 동안 회계 강의를 하면 부채라는 건요, 제가 피할 수 없이 뭔가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안 판다 그러면 안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언제 팔 건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안 판다 그러면 영원히 안 팔고 안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부채가 아닙니다. 나눠줄 의무가 없으면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가 아닌 거를 계약자 지분 조정을 지금 붙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병호 전문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Extremely rare circumstances가 뭐예요? 삼성에서? 없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국제회계 관계자라. Extremely rare circumstance라는 건 전 세계에서 50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의 확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 국내에 갑자기 16개 보험사가 50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만한 무슨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탈은 공정한 표시를 위한 거예요. 삼성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공정한 표시는 뭐예요? 삼성의 내심, 의사, 안 나눠주겠다는 걸 반영한 진짜 보험부채 0입니까? 아니면 나눠줄 생각도 없지만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도 우리 9조 붙였잖아라고 거짓말, 공수표로 쓴 잠재적 의무, 계약자 지분 조정입니까? 그래서 결과로 표시된 공수표, 면죄부, 계약자 지분 조정 수정은 계약자들을 달래기 위한 눈속임 숫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경영진이 계약자에게 줄 것으로 계산한 보험부채가 공정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표시도 아니고 개념 체계에도 맞지 않고 극히 예외적 상황도 없었던 거예요. 뭐 요새 뭘 팔아서 뭐가 이건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건데 그냥 우리가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시끄러워져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고요. 이거를 제가 해외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이나 보험업계나 아니 감독원은 이거 2022년 우리가 회신한 게 비조치 의견서다 아니면 행정조치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경영진 일탈은요, 경영진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행정조치에 의한 회계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진이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16개의 생보사의 단체 일탈, 영구 일탈은 정말 창피한 일이고 세계 기업 회계사의 길이 남을 흑역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럼 일탈 복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실 삼성한테는 좋은 거예요. 부채가 10조가 없어지고 그 대신 그만큼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험 부채는 빵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는 없어지고 자본은 올라가고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무적으로는. 물론 픽스 비율은 이미 계산돼서 영향은 없겠지만. 근데 왜 거부하냐? 근데 표면적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삼성을 대변하신 분들은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당국의 행정조치다. 비조치 의견이다. 우리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한편으로는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하고 지금하고 경영진의 의도가 바뀐 게 없고 판단이 바뀐 게 없다라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런다 그래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니네가 이한상이 한국회계기준원이 경제민주주의 21이 경제개혁연대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1이라도 잘못한 거 인정하면 그냥 우리가 옷 벗어야 되니까 그럴 수 없어. 그리고 계약자 지분 조정 이 수조가 사라지고 이제 정말 보험부채가 빵이라는 거 알면 정치권하고 시민단체가 시끄럽게 하겠네. 이제 이게 내부적인 이유로 알려졌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삼성이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IFRS 17 신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보험부채를 이제 0으로 기록할 텐데 이미 반기에 0으로 보고했잖아요. 그게 보험부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0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삼성이 자사주 한 몇 조를 또 매각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예실차에 노출이 되고 매각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 법원에서 유배당 계약자들이 왜 졌어요? 삼성이 언젠 팔 거잖아. 언젠간 팔 거고 팔면 나눠줄 거잖아. 그러니까 기다려. 언제 팔 건지는 경영진이 결정할 거잖아라고 해서 진 거잖아요. 근데 이걸 0으로 붙이고 우린 팔 생각이 없다는 거는 매각 계획 없음의 공표는 민법상 계약에 있어가지고 상대방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라 신의성실 위반으로 집단 소송의 표적이 되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삼성은 망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험부채 이건 뭐 복잡한 거니까 쭉 해서 여기만 말씀드리면 삼성은 항상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래요. 우리가 이거 조금씩 나눠서 팔면 지금 옛날에 6% 준다 그래가지고 현재 1조씩 나눠주고 있어서 마이너스가 벌써 1조인데 판 게 1조가 안 되면 뭐 나눠줄 게 결국은 없을 거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저도 욕을 써보겠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삼성생명이 만약에 계약자가 다 죽어서 이걸 다 자본 그리고 이재용한테 보낼 거냐 그게 아니라면 시나리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 써볼게요. 자, 현재 삼성전자 지분 관련 유배당 계약자들은 뭐 70대 80대로 추정이 돼요. 이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뭐 10년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현재 미실현 이익 40조를 대략 10년 동안 팔면 어떻게 되죠? 4조씩 팔아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수 결존하고도 3조가 남습니다. 그렇죠? 3조의 3분의 1이 뭐라고요? 유배당 계약자 몫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1조가 배당 가능해요. 이거를 10년간 5%로 할인해 태우면 대충 8조가 나와요. 물론 기간이 더 줄어지면 이게 5조, 뭐 2조, 3조로 가겠지만 숫자는 0이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삼성 홍보애들이 그 어수룩한 기자님들, 잘 모르는 기자님들 속일 때 하는 말을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새 물어보죠. 금융감독원장이 일탈 중지 시작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일탈을 벗어나서 결과를 붙이는 것만큼 왜 일탈에서 벗어났는지, 삼성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독원장님은 되게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이거 일탈 원목시키자. 그런데 실무진도 그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무진은 7월, 8월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 21이 제출한 일탈 지분법 질의에 대해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 자료 보원을 요구하고 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기다려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신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를 지지하는 측을 위주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려다가 언론이 왜 너네 비공개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안 껴주고 했어? 라고 하자 시민단체하고 회계기준을 회의에 포함해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4대 회계법인이 한 명씩 심리실에서 나오는데 다 삼성 돈을 이렇게 저렇게 받는 사람들이라 그냥 삼성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걸 한 표씩 쳐가지고 8대 5가 됐긴 했겠지만 이게 삼성생명 일탈을 지지한다는 엉터리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나와서 평소처럼 해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독원장하고 그 실무진하고 100% 싱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간담회 한다 그랬는데 뭉개버리고 얼마 전에 몰래 생명보험사 모두 부릅니다. 그래서 일탈 복귀를 설득하고 생명보험협회가 한테 질의를 해라. 그럼 우리 거기 답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원상복귀를 요구한다는데 이런 게 바로 적폐예요. 절차를 무시한 비정상 행정.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는 블랙박스 안에서의 깜깜이 행정. 제 생각인데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 부분은 제 추측인데 야 우리가 낸 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전 금융감독원이 낸 건 노액션 레터, 즉 비조치 의견서나 행정조치는 아니지만 너네가 오해를 했을 수는 있겠어. 너네들이 이거 보고 오해를 했을 수 있었으니까 과거는 용서해주고 올해부터 잘 고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뭘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뭘 고쳐야 되는지 그 왜 일탈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는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고치는 거라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3년, 2024년 생명보험사의 일탈은 회계 기준을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적용해서 명백한 과실이고 오류 수정 대상이에요. 다만 저는 그럼 또 2023, 2024 가가지고 벌을 주자는 건 아니고요. 고치되 정상적으로 고치되 감독원이 2023, 2024는 지나간 일이니까 없던 걸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뭉개서 올해만 숫자를 바꿔놓자 저는 그거는 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아까 차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에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분법 처리하다가 갑자기 삼성생명이 너무 커져서 금융지주사로 지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한국회계기준원에 가가지고 기준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한국회계 기준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지분법을 원가법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짓은 못하겠다. 삼성은 사실 대통령 빼고는 다 자기네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같은 거는 뭐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규정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들어와서 그 골치가 좀 아파졌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연결 회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본 잠식 상태가 생기니까 콜옵션 때문에 그거를 다시 지분법 회계 처리한다고 국제 회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남용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7월 17일에 무죄는 받았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정신박힌 전문가라도 이게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강학상. 그다음에 이제 또 10년이 지나서 2025년 현재 뭘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예 적용을 거부한 겁니다. 일탈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기준이 나왔는데 기준을 적용하는 거 거부하는 게 일탈회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애초에 제기하게 된 게 뭡니까? 삼성생명이 서초동 안에 사옥 안에 배너를 붙여서 뭐 공개적으로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자신들의 지급여력 비율을 높여줄 지리외신을 자기네가 내면 인용해 줄 거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연화시켜줄 국제회계기준을 런던에 가서 개정할 것이다. 라고 써붙인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희들은 하나도 저희가 무슨
삼성의 회계 도우미도 아니고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만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걸 지적을 하면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괴롭히느냐, 이게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준법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고 뭐 회사의 윤리나 도덕을 기대를 하지 않지만 준법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준법 개념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질의회신 연석회의, 금감원 비공개 회담 감연자, 국회 포럼 관여자, 회계기준 자문회 위원, 국회의원실 찾아다니면서 옛날 그 합병할 때 수박 들고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의견을 작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보병전인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막 히드라 같아가지고 뒤에는 한 명인데 계속 좀비처럼 막 1000명이 계속 오니까 이거 뭐 제가 그래서 농담을 해요. 우리가 이제 KIFRS 데몬 헌터스다. 이 막 좀비들이 오니까 막 치는데 계속 옵니다. 이게 뭐 1000개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삼성에게 묻습니다. 진짜 삼성은 유배당 계약자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이거 솔직히 신병호 전무님이 여기서 얘기 못해요. 이 회계 얘기를 하시겠죠. 저 그래서 이재용이나 홍원학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주주만큼 수탁자와 계약자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금융기관이니까.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반세기 동안 잘 써먹었으면 이제는 그 유배당 계약자 다 죽어가니까 70, 80대인데 10년, 2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제는 유배당 계약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사망하고 현재 미시론 차익은 모두 주주 몫이 되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공고회에만 쓰이는 총수 일가를 위한 진짜 사내유보가 됩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고 이번 정부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데 진짜 삼성생명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과거처럼 하면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다 돌아가실 거고 결국 이거 다 주주 몫이 되면 주주들은 좋다고 만세 불러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생각해보세요. 이거 아니 얼마 전에 그걸 제가 보고 놀랐어요. 초코파이 1000원짜리 하나 훔쳐먹었다고 경비가 그 검찰에 고소됐더라고요. 40조를 꿀꺽 하는데도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재용 씨가 2025년 5월에 한참 그 사법 리스크 압박받을 때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아까 조나단 파인스가 그랬죠. 삼성이 어떤 이유로도 상법 개정에 반대를 했으면 매우 실망이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 모 신문 기자님도 와 계실 거지만 삼성생명의 거의 최고 경영진들이 언론사의 아주 중요한 분들을 만나면서 상법 개정 입에 거품 물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최소 비용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최대화하는 게 삼성그룹 계열사 매니지먼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밸류업을 한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유배당 계약자들이 곧 사망할 것임에도 배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보험부채가 0으로 보이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국제회계 기준 적용 거부하고 일탈 할배를 통해서 거짓 공수표인 계약자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정국윤 의원님, 제가 옛날에 그 윤미향 의원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일을 하는 사람, 제가 우파라서 반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저쪽 총리가 사과를 했어. 근데 총리가 바뀌면 또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뀌면 또 요구를 했어. 미쳤나? 왜 이렇게 자꾸 사과를 요구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윤미향 의원의 마음을 알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재용을. 승계를 하지 않겠다? 승계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2025년 자유민주주의 자본국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 중 생명보험사가 계약자들의 권리와 사유재산, 그 사람들 지금 70, 80대고 10년 있으면 다 죽을 텐데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0으로 만들면서 그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왜 저럴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넘기겠구나. 30년 뒤에 내가 살아있으면 또 한 판 떠야겠구나. 그 생각밖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그 보험연수원장 하태경 씨가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삼성을 흔드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 내다 팔면 코스피 5천 달성 안 되고 주가 폭락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 계속 그러면 삼성을 미국이 집어삼킬 수 있다. 삼성을 미국이 집어삼킬 수 있다는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투치를 하고, 시장은요 정확히 개혁을 하면 응당 보상을 합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죠.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팔면 많이 판다는 정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나단 파인스가 잘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면,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팔면 전자 주식은 시장의 물량이 많아지니까 폭락한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거버넌스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연하는 것이 코스피 5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판다고 해서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겁을 먹어라. 국회의원들 너네가 감히 할 수 있겠어? 이게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의 태도인데 정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팔면 제가 말하는 대로 삼성생명 주식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주식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자,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 차규균 의원님 삼성생명법으로 시가평가를 감지하자는 말씀도 있고, 지금 금융위원회가 법률의 위임도 없이 그 원가를 해라는 거는,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소송 제기하면 1년 안에 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아까 보험부채 영원 공시를 했으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선언을 하고 확정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신규 보험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삼성이 패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 그 프로젝트 G 문건에 나온 대로 옛날에 자기 때는 계획한 대로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바이오 주식, 지금 바이오가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피스 지주회사, 자회사가 생기면 그 돈 좀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떠오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신규 순환 출자를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건 국회에서 온 국민이 정말 그렇게 삼성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업법하고 보험 규정을 고쳐서 미실현 이익을 바탕으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룰을 고치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고요. 그런데 금융위 공무원들은 절대 안 해주죠. 하지만 이게 5가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이 방법 중에서 뭔가를 찾아야죠. 삼성그룹은 총수 이재용을 보좌하는 실무진들도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알 수 있겠지만 이걸 해결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공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공정한 표시에 기반한 회계 정보가 필수적이고, 일탈복귀는 필요 최소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좀 이한상 원장님이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저는 좀 거기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오늘 이 책자에 여러 자료들을 포함해서 다 자세히 그 자료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발언 시간이 대략 10분밖에 안 돼서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상 원장님이 설명할 때도 그룹 지배 구조를 유지할 목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다 그거를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이 전자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룹 지배구조 유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 한 주도 팔 수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이현상 원장님 썼던 표현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삼성그룹이 지금 삼성전자를 20.1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확하게 10%가 8.51%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고 1.49%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15%는 5.05%는 삼성물산이, 나머지는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20.15%가 전부 의결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전부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없고. 공정거래법 제25조를 보시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다음에 국내 계열 회사 주식은 삼성전자는 당연히 국내 계열 회사 주식이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2001년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까지만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그러니까 2001년 이전에는 삼성그룹이 삼성생명과 화재의 의결권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 삼성전자를 지배했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지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몽땅 합쳐가지고 100분의 15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2002년도입니다. 지금 20.15%를 갖고 있지만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을 100분의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5.15%는 지금 의결권이 없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정도는 아시겠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지배구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지금 5.15% 주식을 판다고 해도 그 지배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100분의 15도 모두 아무거나 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다른 회사의 합병 뭐 이런 경우에만 100분의 15까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맨 마지막에 보면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것도 2015년에 제가 만들어서 집어넣은 규정이에요. 삼성 합병을 때를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들어간 겁니다. 뭐냐면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그 언론에서 관가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2008년도에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 터집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4조 5천억. 그중에 2조 3천억이 삼성생명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건희 특검 당시에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3천억의 그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고 4천억을 증여세를 내라고 하고 그래서 총 8천억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3천억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뭐냐면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입니까? 22%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식을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이 얼마란 얘기예요? 1조 5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은 그 당시 비상장 주식이라서 매매가 없었고 이 그 양도소득세를 낸 대부분의 대상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팔아가지고 1조 5천억의 수익을 얻었고 그 중에 3천억을 양도소득세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이거이 특검 때 삼성전자 주식하고 삼성생명이나 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다릅니까?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건희 특검 때 삼성전자 주식은 열심히 사고 팔고 해가지고 1조 천억의 시세차익까지 얻었는데 왜 삼성 금융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못 판다고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룹의 지배구조 유지를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한 주도 팔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험업법의 106조에 보면 자산운용 비율 규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을 뭘로 할 거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험업법에. 그다음에 보험업법 시행령에도 뭘로 할 거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상위 법령에서 위임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보험업 감독 규정 그것도 별표 11에서 난데없이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난데없이 뚝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2008 헌마 408 결정을 보시면 수권법 여기를 잘 보세요. 저게 사실은 두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수권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수임 명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고 또 하나 문장은 수권 법률이나 대통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수임 명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례를 남겼습니다. 즉 보험업법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위임을 하지 않은 것을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냥. 근데 지금 이거를 고치자고 하니까 이게 위헌이니까 보험업 감독 규정을 고치라고 하면 금융위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자꾸 말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험업법만 취득원가를 하지 은행법 자본시장법 다른 금융업법에는 취득원가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모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히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외부감사법에 보면 회계처리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는 법조항이 이미 따로 있어요. 굳이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그렇게 취득원가를 한다고 할 필요가 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회계기준원에서 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업법을 그걸 입법정책적으로 바꿀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금융위가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저 취득원가 기준을 삭제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가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하여튼 할 수 있는데 이걸 못 고치겠다고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법에나 규정이 지금 왜곡된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원가잖아요. 취득원가. 우리나라 법 중에 취득원가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요 3개의 법률에 있어요. 근데 이게 다 3개 다 법률이 있지 않아요. 2개는 시행령이 있고 하나는 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준을 계산할 때 기준이 뭐냐면 자회사 주식 보유 비중이 총자산의 50%를 넘냐 안 넘냐예요. 그런데 그때 50%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생명도 지금 삼성생명 1대 주주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보유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0%안 넘어요. 근데 시가로 계산하면 거의 7, 80%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나머지 하나가 공익법인이에요. 공익법인도 기부받은 주식이 공익법인의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취득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생명을 2005년도에 기부를 받았는데 그 당시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삼성생명이 비상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금도 5,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지금은 사실 그 액면 분할을 해서 그렇지 이게 지금 160만 원, 170만 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5,000원으로 계산해서 50% 절대 안 넘습니다. 저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좀 전에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9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5억 주를 갖고 있어요. 그럼 계산 간단합니다. 5945, 45조입니다. 취득원가는 5,400억이에요. 그러면 44조 뭐 얼마 해가지고 거의 44조 이상이 이게 시세 차익입니다. 이게 평가이익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몽땅 다 팔면 오늘 당장 계약자들 유배당 계약자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할 때 아까 원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9조를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몽땅 팔면 44조가 이익이 남는데 왜 9조를 줍니까? 예?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44조에서 9조를 뺀 나머지는? 이건 주주몫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생명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삼성생명 자본금이 뭐예요? 주주가 회사에 낸 돈이죠. 삼성생명 자본금이 1,0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5,400억이라는 돈이 지금 5,400억이 아니에요.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낸 5,400억은 1970년대, 80년대 5,400억이에요. 이걸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게 아마 적어도 수십 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주는 1,000억 냈고 그 1,000억이 그 삼성전자주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돈도 아니에요. 삼성에서도 이 삼성생명이 산 전자주식은 거의 100% 유배당 보험계약자 돈으로 산 거예요. 여기에는 무배당 보험계약자 돈도 한 푼도 없습니다. 왜? 삼성생명이 무배당 보험을 판 게 1993년부터예요. 그런데 삼성이 그 전자주식을 산 게 1980년대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배당 계약자 돈이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 매입 자금에는. 자, 여러분들 혹시 정수장학재단 가보셨습니까? 정수장학재단, 그다음에 MBC 그 재단에 가면 뭐 액자가 걸려 있대요. 뭐라고 걸려 있냐면 음수사원입니다.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장학금 받는 애들 내가 준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자, 그 삼성전자 주식을 유배당 보험계약자 돈으로 샀어요. 그럼 근원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잖아요. 무배당 보험계약자 돈이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을 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삼성생명법 할 당시에 2014년에 그 자료를 받은 겁니다. 뭐냐면 그 당시 매각 차익이 13조 7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유배당 계약 손익이 4.5조 원, 무배당 계약 손익이 8.3조 원, 자본규정 운용 손익이 9천억.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무배당 계약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왜 무배당 계약 손익이 8.3조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음수사원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걸 싹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약자 지분은 4점 몇 조고 뭐 주주 지분이 어쩌고 뭐 이게 주주 지분 10%가 이게 성과보수예요. 성과보수 10%가 있고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유배당 계약자가 2조, 2.8조, 주주가 1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일탈회계 지금 얘기하면서 그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보험계약자한테 돌아가는 게 9조 10조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조는 주주한테 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주주한테 가는 게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예? 저는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아직 팔기 전에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시간 됐죠? 더 뭐 하고 싶은 얘기 시간만 주시면 제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법무변 클래스 한결 김광중 변호사입니다. 그 제가 자료 제공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 인쇄물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 파일 나중에 필요한 분 말씀 주시면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 그 이한성 교수님이랑 김성현 부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는 정도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생명 회계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주식 안 팔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주식 팔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예, 유비단 계약은 말 그대로 뭐 배당을 받는 보험 상품이란 거죠. 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92년도에 나왔던 그 전에는 유배당 상품만 팔다가 92년 10월부터 이제 무배당 상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 이제 삼성생명에서 홍보를 한 건 그거였습니다. 보험료는 좀 더 내지만 미래 배당은 좀 더 준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보험을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참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보험인데 요즘엔 잘 없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아서 오늘 이제 기자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조금 비유를 해보자 그러면 이런 셈인 거죠. 이제 여기서 유배당 보험자들한테서 보험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건데 이 기자님들하고 연관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언론사에서 기자님들 월급 중에 한 10%좀 떼가지고 야, 월급은 조금 덜 주는데 이 돈 굴려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운용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그거 나중에 월급에서 얹어가지고 배당으로 줄게 뭐 이런 약속을 이제 언론사에서 한 셈인 거예요. 뭐 그거랑 비슷하죠. 이제 월급은 좀 적게 나중에 그걸 대신에 굴려가지고 이제 배당으로 줄게 뭐 이런 걸 한 셈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건데 그 언론사 기자분들 월급 모아가지고 한 10억쯤으로 4억을 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4억 가치가 한 100억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이제 10억쯤 낸 거를 100억이 됐으니 그 배당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 근데 회사에서 안 줘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 유배당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야 그거는 주식을 팔아야 이익이 실현이 된 거고 그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지금은 주식 안 팔았으니까 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확정해서 패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또 하자 그러면 야 4억 안 팔았잖아. 안 팔았어. 나중에 팔면 꼭 줄게. 뭐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팔면 준다잖아요. 그러면서 기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확정해서 패소해서 지나갔죠. 2010년도 일인데 그러고 나서 또 15년이 지나서 지금 2025년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일탈회계 뭐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팔아서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줘야 될지도 모를 그 돈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이게 지금 회계 문제 일탈이든 뭐 IFRS 17이 다 결국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팔면 그냥 그 돈 주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아까 이제 김성현 보좌관이 보여줬던 그 트리에 나오는 거기서 돈 유배당 계약자들은 줄목 돈 주고 끝내고 부채에서 없애고 딱 끝 정리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 문제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 처리 문제도 지금 이제 그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뭐 돈을 안 준다는 건 아니고 뭐 나중에 주식을 팔면 줄긴 할 건데 지금은 안 파니까 지금 판다 지금 돈 바로 줄 거라고 부채로 바로 적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좀 뭐 좀 해줘 봐. 그래서 적은 게 이제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항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4억 언론사분들로 비유를 하면은 4억 팔긴 할 건데 팔아서 나중에 돈 주긴 할 건데 지금은 팔 수는 없잖아. 지금 써야지. 그러니까 뭐 적당히 어느 항목으로 좀 회계 처리 좀 해두자. 뭐 이런 세무에서 넘어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안 팔아서 나온 얘기인데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왜 안 파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배당 계약자들 돈 받아 가지고 그거 운영해서 수익 배당해서 준다고 해서 산 그 주식인데 그 왜 안 파냐? 그 두 가지 정도로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김성인 보좌관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이제 지배구조 유지 문제고 이거 매각하면 매각 차익이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뭐 유배당 계약자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죠? 회사 지배구조 유지하고 보험 계약자들의 배당받을 이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배당받을 이익을 희생을 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냐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자들을 위한 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지배구조 유지를 꼭 그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 지배구조 이 트리를 보면 사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이 사도 되죠. 삼성물산이 사가면 삼성생명에서는 주식 처분이 됐으니까 그 배당금 지급하고 부채에서 없애고 그 처리되면 끝나죠. 근데 삼성물산에서는 지배구조 그대로 유지가 되죠. 뭐 이건 금산분리 원칙에도 딱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주식 가지고 있지 않고 물산에 삼성전자 주식 가지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수십만 삼성생명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낸 삼성그룹 지배구조인데 그 왜 계약자들의 권리를 희생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되냐? 그럼 또 왜 거기에 대한 대가? 그러면 특별한 희생을 주면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걸 삼성전자 주식 살 때 계약자들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회사가 삼성이다 보니까 항상 국가 경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국가 경제를 위해서 왜 계약자들이 그냥 일개 국민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냥 삼성생명 그 유배당 보험 계약에 들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없이 희생을 당해야 되냐. 이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님이 말씀도 이런 거였죠. 국가 경제와 무역 전쟁을 생각하면 삼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은 뭔 상관이에요? 국가 경제하고 무역 전쟁을 왜 유배당 계약자들이 희생을 해서 그걸 지켜줘야 됩니까? 코스피 5천은 또 왜 이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는데요? 삼성물산이 사면 코스피 장내에서 안 팔면 되잖아요. 그죠? 장내에서 안 팔면 주가 안 떨어지죠. 삼성물산이 장외에서 사가면은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왜 계약자들의 이익을 희생해서 해야 되냐고요. 이제 언론사를 예를 들면은 왜 기자분들의 월급 강제로 뺏어 가가지고는 4억 안 팔고 돈 안 주고 그러면서 야 우리 언론 문화가 발전해야 돼. 아까 이제 보험 그 연구원장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교를 하면은 언론재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월급 달라고 하는데 내 월급에서 떼간 거 달라고 하는데 언론재단에 그 이사장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 그 4억 안 팔고 그냥 냅두라고 좀 왜 우리 언론이 발전해야 되지 않냐. 좀 4억 안 팔고 너네 돈 지급 안 주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라고 왜 자꾸 언론사를 건드리냐고 이 얘기를 자꾸 솔직히 엄한 놈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왜 내 권리를? 이게 최근에 이제 세종 국가산단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1조 4천억 토지 보상을 합니다. 이거 진짜 그야말로 국가 경제를 위한 거죠. 국가가 국가 산단을 산업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합니다. 그죠? 이럴 때 칼같이 계산해서 그죠? 감정평가사들이 다 계산해서 보상을 줍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을 시키려 그러면 이렇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23조에서 재산권은 보장하죠. 1항.
사망해서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을 하려 그러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강제로 땅 수용했는데 제대로 보상 안 했거든요. 토지 뭐 그러니까 다 매각하면서 그 사람들 동네도 다 떠나야 되는데 더 심한 건 이제 수몰민들이죠. 저 이마댐, 안동댐 이런 데들, 뭐 소양강댐 이런 수많은 수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강제로 쫓겨나고 생업도 잃고 이사도 해야 되고 했는데 아주 푼돈 지급하고 다 쫓아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아예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헌법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특별한 희생을 하면 특별한 보상을 하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국가가 국민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가 경제를 얘기하면서 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참어 삼성이잖아.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너네가 참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참으라고 요구를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결국 계약자권은 계약자한테 주고 주주권은 주주한테 주는 게 정의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 언론사 회사 거는 회사 거고 내 월급 떼간 건 내 월급 떼간 건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진짜 계속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한번 7월 달에도 이런 행사를 한번 8월 달에 한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저희 이름을 보셨는지 저한테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어요. 유배당 계약자분이 실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나 유배당 계약했는데 그거 좀 그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도 죽었고 나 지금 폐 문제 있고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나 애들한테 이거 돈 받아가지고 물려주고 싶은데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냐 소송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2010년에 소송 제기하신 분들이 2,000명이 넘었었는데 15년 다시 지났어요. 지금 이제 이런 분들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식을 팔아야 돈을 주잖아요, 그죠? 보험업 간독 규정에서도 실현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반기 보고서, 삼성생명 반기 보고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채를 측정하도록 하는데 부채 측정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처분 계획이 수립된 경우면 보험 부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보험 부채를 측정할 게 없다. 한마디로 지금은 팔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안 판다고 지금 당장 팔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천명을 한 거예요. 근데 배당을 주려고 그러면 이익을 나면 돈을 실현해서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처분 안 할 거라고 상상은 했겠습니까, 유배당 계약자들이? 계약을 할 때는 보험료 좀 더 내면 나중에 이익 나면 준다 그러는데 이익이 나긴 나는데 계속 처분을 안 해가지고 계속 가시고만 있어가지고 평가 이익만 들고 실현이 안 됐다고 해서 30년째 돈 안 주는 거를 그분들이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는 그 조건 성취를 간주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누구도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겁니다. 유배당 보험계약자한테 팔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곧 이익 나면 돈 줄 것처럼 하고 더 보험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와서 30몇 년이 지난데 아직도 이익 실현이 안 됐다. 주식을 안 팔았으니까. 근데 2025년 반기에도 아직도 주식을 팔 계획이 없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신의 측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사기죠,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엔 유배당 계약자들이 받아야 되는 돈, 아까 그 김성희 보좌관 계산은 2.8조 원인데 부당하게 주주들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70년대부터 이 보험 팔았습니다. 50년 됐어요, 그죠? 그때 30대 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 다 80대예요. 뭐 유배당 보험을 10대, 20대 가입하지는 않잖아요. 30대쯤 가입했다 치고, 그죠? 50년 지금 80대입니다, 그죠? 10년만 지나면 대부분 돌아가시죠, 그죠? 삼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 주식 사가지고 가만 갖고만 있었어요. 처분 안 하고 가만 가지고 30년을 기다렸더니 수십조 원이 그냥 내 돈이 된 거예요. 보험 계약자들한테 가야 되는 돈. 보험 팔 때는 이익 실현해가지고 돈 주겠습니다 해놓고는 30몇 년이 지나도록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론사 기자분들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그 비유를 하자 그러면 입사할 때부터
월급 10%씩 떼가지고 4억, 10억, 4억 사가지고 지금 300억, 400억 있는데 내가 지금 30년, 40년 지나서 정년 퇴임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4억을 안 팔았으니 돈을 못 줘라고 제가 수십 년 동안 10%씩 월급에서 떼서 부은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왜 삼성이니까 허용을 해줘야 됩니까 이거를? 자, 이런 차원에서 진짜 이게 왜 계약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왜 주주한테 줘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델로이트 단진회계법인의 신병호 전무입니다. 앞에서 너무 거창하게 언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 뭐 삼성 입장을 뭐 제가 대변할 입장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전문가로서의 뭐 제 견해를 뭐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고 저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뭐 삼성에 대한 뭐 지배구조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 개정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이거 저는 뭐 이유적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는 이제 회계사로서 회계 쪽에 대한 얘기만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지금 언급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IFRS 17과 관련된 오해를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상 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IFRS 17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확정형 유배당 보험 계약에 대해서 그럼 추가적인 배당 현금흐름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계약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IFRS 17 뭐 이런 거를 뭐 이용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배당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배당 구조나 이제 약관을 살펴보면은 특정한 자산하고 연계는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계약자 돈으로 뭐 이제 특정 주식을 샀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관계만 있을 뿐이지 약관 같은 데다가 뭐 이 주식을 사겠다, 이 주식을 처분하면 이익을 어떻게 뭐 배당을 하겠다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배당 계약은 어떠한 특정 자산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는 이익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 전체 수준의 이익하고 연계가 돼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팩트고요. 자, 그럼 IFRS 17이 들어왔을 때 그럼 왜 그럼 아까 계약자 지분 조정하고 달리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가 뭐 0이거나 줄어드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IFRS 17의 특성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부채의 특성만 반영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하게 돼 있지 어느 특정 자산의 특성을 가지고서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그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 전자 주식을 팔거나 뭐 사고 뭐 추가를 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게 없이 이제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체 보험사가 마찬가지인데 이제 위험 중립이라는 가정을 써서 하도록 이제 그 금감원에서 이제 요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국채나 뭐 채권 같은데 투자하는 그런 이제 그 투자 수익 가정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이제 쭉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배당 구조를 살펴보면 야 그러면은 왜 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 이익이 나면 무조건 그 중에 일부를 다 계약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구조는 초과 이익이 나야지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과 이익이 뭐냐면은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배당 계약의 평균 금리는요 고정 금리입니다. 이율이 고정이 돼 있고 7%입니다. 지금 수준에 7%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뭐 한 3% 정도 되고 계속 떨어질 예정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주 결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회사가 아마 그 계약자들 위해서 이제 그 결손 보전한 부분이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 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예상돼서 또 계속해서 지급해야 될 7% 고정금리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 30조 정도가 됩니다. 아까 뭐 고령 뭐 80세 정도 대부분의 뭐 이렇게 계약자가 있을 건데 그건 좀 팩트가 다르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경제신문 같은 데서 나온 거 보면 이 계약자의 50% 이상은 다 50대 이하입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지금 과거에도 10조 이상 들어갔고 40조 정도가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또 더 많이 7%의 고정금리를 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0% 이상의 초과 수익률이 나야지만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자산 다 처분하고 뭐 이러면 잠깐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배당 이익 기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게 되면 아까 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IFRS 17상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 현금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일탈회계라는 거를 이제 아마 이제 2022년도에 적용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회사들은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야, 갑자기 그 당시 기억으로는 한 6조 정도, 뭐 한 7조, 8조 정도의 계약자 지분 유정이라는 금액이 있었고 다들 이 부분이 이제 그 IFRS 17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세븐틴에서는 계약자 배당에 대한 추가 현금 흐름이 계산되지 않으니까 계약자 지분 조정은 이제 자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자본이라기보다 0이 되니까 자본이 이제 그만큼 이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들 같은 데서 뭐 세븐틴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는 상황 아까 똑같은 이제 지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뭐 특정 주주를 위해서 이 회계 제도가 도입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IFRS 17 적용 당시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성과 이제 보험회사들은 어떤 걸 했냐면 고민 끝에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다 자본 늘리고 IFRS 17하에서 요 관련된 부채를 갖다가 계산 안 하는 게 이제 맞지만 야, 그래도 기존의 회계 처리를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일탈 회계라는 거를 적용을 했고 그냥 적용하면 뭔가 이제 자의적인 것 같으니 이제 그 금감원한테 이제 질의를 해서 질의를 통해서 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일탈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원장님 뭐 다른 회계법에서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 삼성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 보험사 22개가 있는데 비슷한 보험을 팔고 있는 16개 회사들은 다 지금 이제 일탈 회계라는 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또 이제 그 계약자 배당에 대한 본질을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약자 배당은요. 회사 전체 이익에 근거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 겁니다. 특정 자산하고 연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의무를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그 보험사가 그 이자를 지급 안 하거나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 안 하는 의무를 위반을 했으면 이건 당연히 이제 그 규제 대상인 거죠. 하지만 지금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 정도의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7%의 지급 의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이제 보험사는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자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수익률의 한 10% 정도 돼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유배당 계약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금 최근에 판매한 보험 계약자들한테도 일파만파로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계약자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주배당 상품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제 그 초과 수익이 나야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이제 자산 운용 수익률에 연계해 가지고 이제 그 계약자한테 적립금을 부리하는 상품들이 한 80% 이상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익을 내 가지고 자산 수익률이 뛴다. 그런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적립금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말한 그 숫자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또 왜 지금 뭐 계약자 배당한테 뭐 3조 정도만 가냐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법인세로 빠져나갈 금액도 많습니다. 지금 계약자 우리가 지금 그 미실현 손익을 상당 부분을 이제 우리 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부채로 이제 쌓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게 되면 이제 그게 일시에 다 실현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다가도 돈을 내는 거죠. 뭐 그리고 계약자가 갖고 갔는데 주주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주도 당연히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주주가 갖고 갈 돈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걸로 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지금 발생시키는 게 타당하냐라는 걸 좀 지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한국의 보험사들이 처한 현실, 또 삼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걸 드리면은요.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 산업을 이제 이렇게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인위적으로 높여놓은 그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계속해서 지급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장기 산업입니다. 안정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잘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보험사들은 이런 측면에서 손익 변동성이라든지 자본입 출렁이는 거를 굉장히 이제 지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있는 자산 다 처분해 가지고 당장 뭐 돈 많이 벌면 좋지 이게 아니라 재무 건전성을 탄탄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 여력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재무지표를 보시게 되면요, 거의 다 평가를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 게 거의 없습니다. 되게 뭐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평가 손익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현실이 있고 또 네. 지금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삼성과 지금 현재 다른 보험사들이 회계 처리가 지금 그러면은 다 위반하고 어려운 거냐 이게 지금 아니라 지금 뭐 저희 모든 보험 16개 보험사 안진을 포함해서 뭐 삼일이라든지 삼정, 한영 같은 경우 다 지금 감사 2년 이상 했습니다. 일탈 회계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떠한 지금 이견이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아마 최근 일탈과 관련해서 또 글로벌에서도 아마 이제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도 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뭐 지분법도 뭐 한번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좀 보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한번 네.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뭐 지분법 얘기도 나왔는데 그 특정 회사의 어떤 경제적 실질은 회사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계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외부인 관점에서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회부 감사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인의 판단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